네, 정철진 경제평론가, 전지현 변호사, 장윤리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어제 직접 서울의 한 매입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임대주택의 장점에 대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준중형 규모의 방이 3개가 있어서 자녀가 많은 가정도 거주할 수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지하철역이 있는 접근성이 좋은 주거 공간입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품질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그래도 가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건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매입 가격을 서울 평균 6억으로 했다는 거는 크기의 문제도 있지만 품질 자체에도 획기적인 개선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 네, 김현미 장관 얘기 듣고 왔는데요. 네, 정철진 평론가님, 어제 김 장관이 방문한 곳이 보증금 1억에 월세 31만 원에 공급되는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주택이라는 게 참 여러 요인이 맞물려서 좋다 안 좋다 평가를 하겠지만 품질이 좋은 주거 공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고요. 역세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 이제 가장 선호한다는 화장실 2개, 방 3개를 가진 그런 구조고요. 상당히 좀 놀라웠던 게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인데요. 비용이라고 하면 임대에 대한 비용이겠죠. 그렇겠죠. 지금 보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1만 원입니다. 같은 주위에 대비해서 거의 반값이거든요. 가격으로 따지면. 그러면은 일단 저곳은 상당히 경쟁력도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2가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김현미 장관이 갔던 저곳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게 될 모든 공공임대의 평균치냐 아니면 저곳이 특별히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저대로만 앞으로 다 간다면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보장에 대한 문제겠죠. 입지라든가 그런 조건이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저것이 이제 1억에 31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LH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비용 부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쿠션이 가고 가서 국민 세금으로 또 메워줘야 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역설은 이제 우리 복지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소득 10분이라고 하면 1분위, 2분위에 대해서는 공적 구조라든가 이 정도는 이제 도와줄 수가 있지만 이제 저기에 대한 대상이 어떻게 끊어질지 모르겠지만은요. 만에 하나 소득 5분위, 6분위도 저곳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중산층까지 이게 도와주는 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사회적 합의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화두로 남게 되겠죠. 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급 대책을 보면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수요는 아파트에 몰려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 대책을 보면 일단 비어있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한다 이런 것보다도 방금 전에 김현미 장관이 갔던 저 매입 임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또 매입 임대를 앞으로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바꾼다라고 하니까요. 그 양을 좀 보면은 거의 한 4만 가구, 공공 전세까지 합치게 되면 6만 가구, 7만 가구가 되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는 좀 현실적인 문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고 지금 공공 매입 임대는 거의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인데 지금 당국에서 보면 특히 이제 LH 입장에서는 거의 300채 이상을 대단지를 구성할 수가 있다. 다세대 저쪽 빌라촌을 같은 경우에요. 그럼 이제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큰 틀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과연 지금 이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 저렇게 대규모의 빌라촌,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라는 문제고 아마 건설사랑 LH 혹은 서울 같은 경우 SH가 협의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그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제 고품질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전세로 따지면 어제 일부 보도에 5억, 6억 여기까지도 공공 전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고 질을 높인다라고 했을 텐데 과연 그 비용을 LH나 SH가 맞춰낼 수가 있을까? 즉 입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가격 경쟁력, 비용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숙제로는 남아있지만 김현미 장관과 또 LH, SH는 현재까지는 자신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김현미 장관에 앞서서 이 매입 임대주택 현장을 둘러본 이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지금 미래주거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진 의원 이 현장을 방문한 뒤에 했던 발언으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막상 와서 보면 되게 그 내부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라 더 깔끔해 좋아 보이는데 늘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약간 선입견을 갖고 계셔서 사실 그걸 좀 깨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저희 현장이 지금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인데요. 보는 것처럼 뭐 신축이라 깔끔하다, 뭐 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이 말과 함께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다시피 아파트의 환상벌이면 훨씬 더 다양한 주거 형태가 가능하다. 방도 3개 있고 내가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이 발언이 참 논란입니다.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먼저 전지현 변호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기 찾아갔던 저 빌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드라마에 나오는 고급 빌라가 아니라 건물 하나에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 놓은 그런 식의 빌라라는 거잖아요. 4세대 주택이죠. 그러니까 비바람 피할 수 있고 방 3개 있으면 들어가 살아라. 진선미 의원의 발언은 3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집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집이라는 거는 먹고 자고 거기서 비바람 피하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힐링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햇볕이 잘 들어오고 환기도 돼야 되고 요즘에 숙세권이라든지 커뮤니티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강변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요. 그런 집의 의미를 몰각한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첫째 보고요. 두 번째, 아파트와 빌라의 차이를 지금 무시를 했는데 빌라와 아파트는 모든 내진 설계라든지 단열재, 방음 같은 데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아파트라는 거는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가장 적합한 주거 형태고 이런 아파트의 5가지 기본 건축 원칙으로 처음에 아파트를 창시한 프랑스의 건축가는 내진 설계라든지 단열벽, 방음, 그다음에 휴식 공간, 채광, 풍경 같은 거를 예로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이고 세 번째 문제는 진선미 의원의 저 발언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금의 이 주택 부족 시장을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본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약자한테 국가가 공급해 주는 거는 몰라도 이거를 중상권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관리가 어렵게 되는 경우 도시의 슬럼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윤희석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지적인 나태함이 있다. 고민이 부족하다고 점잖게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진 의원의 아파트 환상 발언,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물론 이제 말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점에서는 좀 실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수요가 훨씬 높은 상황에서 아파트 환상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그렇다면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환상인 것이냐라는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정확한 워딩을 보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이제 확신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 나가보고 이 입지 조건이 이제 아파트와 견줘봤을 때 물론 떨어지지만 사실 이 부분으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그 아파트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절충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겠었고 물론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도하게 지금 이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정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사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실망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고 좀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철진 평론가님. 네. 지금 방도 3개 있고 라고 하면서 내가 사는 아파트랑 전혀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아까도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주차 같은 부분들입니다. 네. 앞서 그 은평구의 그 주택도 1가구당 주차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차 대수는 하나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외에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은 뭐 지진 설계라든가 또 커뮤니티라든가 중요한 학군 같은 것들이 있죠. 예. 요즘에는 이제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군 수요도 포함하게 되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 관련한 정책들이 핵심은 아파트로 맞춰져 있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아파트가 아니라 큰 틀에서 다세대 빌라 위주로 주거 정책을 바꾼다라는 거에 뭐 대전제도 있으면서 이게 같이 이야기가 나왔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파트에 대한 이제 환상을 깨라라는 건데 그 환상을 깨는 것은 정신 승리로 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아파트보다 더 좋은 다세대 뭐 빌라라든가 이런 품질이 나온다라든가 주차 공간이라든가 입지에 있어서 더 매력적이어야
거기에 대한 환상을 깨질 텐데 실제적으로 단면을 보고 방 3개, 뭐 이 2개, 그 내벽 구조를 보고 내부 구조를 보고 아파트의 환상을 깨라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말은 누가 안 깨고 싶어서 안 깨느냐 또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야당에서는 당장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습니다.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라면서 어쭙지 않게 국민을 계몽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 변호사님 어쨌든 진선미 의원이 뭐 논란이 되니까 해명을 냈던데 보니까 언론이 진위를 왜곡했다 이런 취지던데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얘기를 한 게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요. 아무래도 자초한 측면이 있죠. 물론 언론도 너무나 이제 아파트 환상 이런 부분을 다 떼어서 이 국민들을 내게 비난조로 이제 그 단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냐. 물론 기자들이 이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마 본인으로서는 그 맥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취지에서 이런 해명글을 다시 올린 것 같은데요. 이 해명글의 내용을 보면 본인도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임차인의 고충을 잘 알고 있고 99년도부터 내가 이제 원래 본가에서 독립하면서부터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라는 어떤 설명을 덧붙이면서 이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이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이제 절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고 이제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 의원 발언이 더 논란이 되는 이유, 바로 본인이 현재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잖아요. 더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90% 이상이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거주하는 중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본인들은 아파트 살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계속 진선미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본질을 정확하게 짚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진선미 의원은 그냥 잘못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숟가락 하나 얹은 잘못밖에 없어요. 물론 저 발언 잘못됐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비판을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선미 의원의 저 발언은 지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이 시장을 주택 임대차 모험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어디 저기 비싼 데 지나가다 봤더니 월세 500만 원까지 제가 써 있는 걸 봤거든요. 정말 황당했는데 전세량이 오르고 거래량은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주택 부족을 공공 임대주택의 확대로 메울 수 있다는 게 지금 정부 정책의 기조고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진선미 의원의 저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적인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 다들 저런 데 살고 싶은데 능력만 되면 살고 싶은데 본인들은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뭐 빌라도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강남에 살 수 있지만 풍수지리가 좋아서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내가 강남에 살고 싶어 도 자력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주당 의원들의 주거 현황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본인이 아파트를 소유했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전 월세로 거주 중인 의원까지 포함해서 174명 중 156명, 그러니까 89.6%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런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부동산 문제를 걸고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논란을 일으킨 발언, 이번 진선미 의원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서울 한강변은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금명간 국토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이런 지금 발언들을 놓고 오늘 동아일보에서는 실언 릴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던데 이게 과연 과한 비판일까 싶을 정도로 국민 정서가 동떨어져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보신 이 영상 속의 발언들이 이게 동률로 이제 평가할 만한 것인지, 이를테면 이제 이낙연 대표가 뭐 호텔방이라는 표현이 이제 상당히 좀 반발을 이제 사는 그런 용어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 공실로 많이 운영이 되는 그런 관광 호텔들을 어떻게 이제 모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장하선 전 실장과 같은 실언과 같은 무게감을 갖고 있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장하성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강남에 살아야 되냐? 본인이 강남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이 무게를 축소해가지고 발언한 것 자체가 어떤 정책의 입안자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평가받을 수가 없고 부동산 입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평가는 단순하게 뭐 부동산 가격 이런 뿐만이 아니라 뭐 입지, 교통 또 교육까지 또 더해진 고차방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이 부동산 문제를 축소해가지고 받아들여지도록 이 문제를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굉장히 미약하게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발언한 거는 상당히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굉장히 이런 발언에 유념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이런 실언 논란이 이어진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그냥 정부 여당의 시각이 그렇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어요. 실언이라는 건 말실수라는 건데 지금 저기 이제 CG 나오시는 진성준 의원이라든지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정치를 상당히 오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실수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경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을 안 하고 고수를 하면서 뭔가 옹호를 하려다 보니까는 자꾸 이렇게 말이 꼬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국정과 정치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정이라는 거는 최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서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네. 정치라는 거는 때로는 표를 얻기 위해서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국정과 정치가 혼재돼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정철진 평론가님, 실제 이런 좀 정부 여당 인사들의 발언 논란 이런 게 좀 부동산 시장에 직접 좀 영향을 미치곤 하나요? 큰 틀에서 현재 부동산 정책이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고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령 그러니까 정치권 인사 중에서 이제 장하성 대사가 뭐 누구나 다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 실은 그런 말을 고위 공직자가 했다면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럼 이제 강남 외에도 다른 지역도 학군도 좋아지고 교통도 좋아지고 병원도 많이 생기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될 텐데 실은 그 멘트 이후에 강남 집중 현상, 강남 편중 현상이 나아진 것은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강남에 누구나 살 수 없다는 저런 말을 왜 했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적어도 집값을 규제하는 데 실패했다면 전체 국민들을 위한 주거비 정도를 낮추는 것, 즉 전세 안정화는 추진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하나의 부동산의 일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난이 또 나오게 되면서 큰 틀에서 집값도 오르면서 전세값이 다시 올라서 이 집값이 떨어지려고 해도 전세가 지금 하방 경기성으로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집값을 떨어뜨리게 했던 그 정책은 전세난으로 또 무효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와중에서 또 이제 다 전세 살 필요는 없고 월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발언이 나오면은 네. 지금 대책은 그럼 월세화로 가게 되는 월세 정책을 피려는 것인가라는 또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게 분위기가 확 그때별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많이 지치고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지금도 이제 세대 분화로 나와서 1, 2인 가구 위주 정책을 또 피겠다라고 했는데 실은 이 정책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청약 가점제를 손보자 신혼부부들을 위한 거라면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특별 공급을 높이자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안 손대고 또 여기에 손대고 이렇게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그 정책의 신뢰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당에서는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가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집값은 점점 계속 더 오르고 있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시세가
폭동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는데 또 이 책임 있는 정책 당사자라는 사람들이 나가서 쓸데없는 말을 던짐으로써 또 국민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러한 짓은 삼가해 주시기 갖다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여당은 생각이 어떨까요? 대안을 좀 내놓아라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국민들의 지금 큰 걱정거리입니다.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저는 부지런한 정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 표현입니다. 이 정권 바보 같다. 광파는 일에만 얼굴을 내민다. 참 비겁한 대통령이다. 저는 이런 증오와 저주의 언어는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 정말 혼란과 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저희가 그래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 분께 짧게 여쭤볼게요. 먼저 전지현 변호사님, 일단 긍정 부분의 지지율은 쭉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불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론조사상의 그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추측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주위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아무래도 부동산인 것 같아요. 네. 연금소득자들은 집을 이제 가지고 있기는 부담스러운데 양도세로 막아놔서 팔기는 어렵고 또 젊은이들은 집은 하나 갖고 싶은데 집에 대한 욕망 자체가 저는 무슨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누구나 예쁜 테라스에서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무슨 이른바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대출을 받아서도 지금 집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높일 거면은 양도세는 완화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가지고는 주택의 공급량을 늘려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공공임대주택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이거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보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 그 평균 중산층은 내가 좀 더 일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그런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논란에 관해서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한 번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통령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면에 나서는 순간 굉장히 이게 정쟁화되고 정치적인 쟁점으로 본질이 호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현 정부가 애쓰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지금 시점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와중에 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야권의 어떤 호소야말로 정치적인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야권이 떠안고 있느냐, 그리고 대안 세력으로서 어떤 지지 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좀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미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 대통령 정확히 1년 전 지난해 11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없는 분들은 이 자신의 것을 뺏기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상대적인 어떤 이제 박탈감 뭐 이런 게 아주 크죠. 그러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서민들은 이렇게 전월세 값이 함께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주거에 대한 부담도 더 커지고요.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그 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전에 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좀 자신감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정철진 평론가님, 이후 1년간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정말 어땠던 겁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후에 집값 또 전세값 아마 통계 수치로도 다 파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청자 국민분들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대증요법으로 규제들이 계속 나오면서 규제가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이제 물면서 그냥
쏟아져 버렸거든요. 네. 너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시중은행은 오늘부터 아마 실시되는데 이제 신용대출 규제도 또 이제 적용이 되면서 그렇죠. 또 아마 이제 비규제 지역 또 규제하고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여야 혹은 이제 시장에서도 긍정론자 혹은 규제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정책의 엉킨 실타래를 한 줄 한 줄 푸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위로 올라가는 그 상방 위험도 위험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도 그렇고 모든 투자 자산이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한 과연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규제들에 있어서 뭐 10%로 막을 수 있는 거를 하락을요. 뭐 이게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문제 나오면 규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것들을 한번 올려놓고 한 줄 한 줄씩 좀 빼나가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향후 상방, 오르는 것, 내리는 거에 있어서 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막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막 계속 또 규제를 앞으로 내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분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